조용하지만 강한 삶의 법칙 4가지.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늘 큰 소리로 말하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며 명성을 쫓아다니지만 결국엔 지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반면에 조용히 살면서도 말수는 적지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잔잔히 흐르는 물처럼 보이지만 가장 단단한 바위도 뚫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옛 지혜로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실천해온 4가지 삶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검증되어 온 원칙들로 사람들이 진정한 내면의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이야기는 산속의 작은 절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아주 소박하게 사는 늙은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나무에 물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죽을 끓여주셨죠. 아무도 그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오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졌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비결을 물으니 그분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에 맞게 살면 자연이 복을 준다네. 세월이 흘러 그분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러 다시 찾아갔을 때 절은 이미 비어 있었죠. 다만 마당의 큰 바위에 새겨진 4줄의 글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는 드러내지 말고 원한은 기억하지 말라. 과한 욕심 부리지 말고 강함과 부드러움 알맞게 하라. 매일 스스로 살피며 잘못은 고쳐나가라. 물처럼 겸손하면 힘은 끝이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알아볼 4가지 삶의 법칙입니다. 각각의 법칙은 놀라운 힘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첫 번째 법칙, 은덕묵행. 숨겨진 자비의 힘. 요즘 사회를 보면 자선 활동을 하고 나서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남을 도와주고 나서 여기저기 이야기해서 칭찬받으려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일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자랑할 때 그 행동이 가진 진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 친구가 다리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리 아래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급한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즉시 뛰어내려 할아버지를 구한 후 조용히 길을 계속 갔습니다. 2번째 친구도 도우려 했지만 이미 구조된 상황이라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마을에 돌아가서는 2번째 친구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아버지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진짜로 할아버지를 구한 사람은 그 후로 삶에서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는데 거짓말한 사람은 오히려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으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하지만 자랑을 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우리의 자아와 교만함 때문에 즉시 소모되어 버려요.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녀를 돌보면서도 인정받거나 칭찬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깨어 있고,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면 걱정하고, 아이가 성공하면 기뻐하죠. 이 모든 것이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모성애가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사랑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동양 문화에는 음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행하는 선행을 말하죠.
옛사람들은 음덕이 자신과 후손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심리학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할 때 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분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깊은 내면에서부터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죠. 반대로 칭찬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할 때는 뇌가 중독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한 달 동안 조용히 자선 활동을 하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했고, 두 번째 그룹도 자선 활동을 하지만 SNS에 공유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첫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보다 훨씬 높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실험이 끝난 후에도 첫 번째 그룹은 계속해서 자선 활동을 이어갔지만 두 번째 그룹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활동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어요. 이것은 우리를 첫 번째 법칙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끕니다. 원한은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덕을 숨겨야 한다면 원한도 놓아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습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받은 순간들, 불공정하게 대우받은 일들을 세세히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 말이에요. 생생한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집 안에 예쁜 꽃을 놓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원한을 품고 있을 때마다 썩은 쓰레기 봉투를 집 안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썩은 냄새를 상상할 수 있으시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래된 원한을 놓지 않을 때 우리 정신적 삶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내면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원한을 놓는다는 것이 교훈을 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교훈을 기억하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불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처음 화상을 입었을 때의 고통을 계속 간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동양 전통의학에서는 원한이 간에 쌓인다고 믿어왔습니다. 간이 너무 많은 원한으로 뜨거워지면 전체 몸의 시스템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눈이 충혈되고 피부가 나빠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며 성격이 까칠해집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해서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조기 노화를 일으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켜요. 이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부처님을 욕했습니다. 그 사람이 욕을 하고 떠난 후 제자들이 매우 화가 나서 왜 스승님이 반응하지 않으셨는지 물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와서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가져온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다. 그 사람이 나쁜 말들을 가져왔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말들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한을 품지 않는 것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선물들을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 법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울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아 보세요.
마음속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자랑할 때와는 다른 특별한 기쁨,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둘째,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허용하되 붙잡고 있지는 마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 검은 구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보고 인식하지만 잡아두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기법이 하나 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분 동안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큰 일들을 당장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끼어든 운전자를 용서하고 불쾌한 말을 한 동료를 용서하고 하루 중 작은 실수를 한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매일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매일 마음을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깨끗하고 긍정적인 공간에서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법칙 지족. 무한한 세상에서 충분함을 아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이 무제한이라고 광고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쇼핑, 무제한 기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선택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선택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연구자들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후회하며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옛날에 매우 부유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셀 수 없는 재물과 궁전 권력을 소유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소유하고 싶어 했고 새로운 땅에 대해 들을 때마다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 아래 앉아서 시금치 나물과 소금 참기름만으로 밥을 먹고 있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농부는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소? 농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살 집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전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왕의 마음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지 이미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지족의 지혜입니다. 야망이나 목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필요와 끝없는 욕망 사이의 경계를 아는 것이에요. 현대 심리학에는 쾌락 런닝머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해요.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처럼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던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 잠시 행복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더 새로운 모델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우리는 끝없이 욕망을 쫓아다니지만 진정한 만족은 절대 얻지 못하게 되죠.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이미 가지고 있어서 감사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그룹이 첫 번째 그룹보다 훨씬 높은 행복감을 보였어요. 이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직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쁨을 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지족이 고행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고방식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대신 내가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것이죠. 한국 문화에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추운 날에 따뜻한 차 한 잔, 아이들의 웃음소리, 조용한 새벽 시간 같은 것들이죠. 이런 순간들은 돈이 들지 않지만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한국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 큰 성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수명이 더 길다고 해요. 흥미롭게도 지족을 배우면 실제로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무수한 욕망에 분산되지 않을 때 정말 중요한 것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한 유명한 CEO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많은 야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기회에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기를 멈췄을 때 중요한 것들을 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기를 멈출 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기를 멈출 때 자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족을 실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80-20 법칙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삶의 모든 면에서 80%의 기쁨은 보통 우리가 가진 것의 20%에서 나옵니다. 그 20%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옷장 안에서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전체의 20% 정도일 거예요. 친구 목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20% 정도이고, 일에서도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업무는 20% 정도일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삶을 단순화할 수 있어요. 5켤레만 신는다면 50켤레의 신발이 필요하지 않고 20개의 깊은 관계가 있다면 200개의 얕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 피로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우리 뇌는 하루에 일정한 수의 결정만 내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작은 결정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를 내려야 하면 지쳐서 중요한 결정을 최적으로 내릴 수 없게 되죠.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것으로 유명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더 중요한 결정을 위한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비슷한 원칙을 적용했고요. 이것이 지루하거나 단조로워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단순화해서 정말 의미 있는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는 빈 컵의 마음가짐이라는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컵이 비어 있을 때만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 비어 있을 때만 새로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주 유용한 연습이 있어요. 매주 삶에서 한 가지씩 제거해 보는 겁니다. 휴대폰의 앱 쇼핑 습관, 불필요한 약속 등 말이에요. 적게 가지지만 더 집중할 때 어떤 기분인지 관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줄이면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해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 때 정말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든 운동을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한 종목에만 완전히 집중합니다. 이런 집중력이야말로 지족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대신 한 분야에 만족하는 거죠. 세 번째 법칙 자성. 매일에 깨어있음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용기를 냅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는 바쁘지만 정작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아요.
뛰어난 목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나면 그는 모든 도구를 책상 위에 놓고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무뎌진 것은 날을 세우고 녹슨 것은 깨끗이 닦고 고장난 것은 수리하거나 교체했습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왜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지 않으세요? 목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야 도구가 무뎌진 것을 발견한다면 하루 종일 일이 영향을 받겠지.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돌보면 내일 아침에는 완벽한 도구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단다. 우리의 마음도 목수의 도구와 같아요. 매일 상호작용 결정 감정을 통해 마음이 무뎌지거나 녹슬거나 심지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점검하고 돌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점차 삶에서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죠. 자성의 개념은 자책하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자가 자연 현상을 관찰하듯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단순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삶에서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더 행복하다고 해요. 두 그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매일 밤 10분씩 하루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하게 했어요. 두 번째 그룹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한 학기 후 첫 번째 그룹이 훨씬 높은 성적을 받았고 스트레스도 적고 삶에 더 만족한다고 보고했어요. 흥미롭게도 그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늘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성은 단순히 실수를 되돌아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들, 작은 진전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말하죠. 우리 뇌는 생존 메커니즘으로 위험을 긍정적인 것보다 더 잘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서 인정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들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균형 있게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3휴부1 법칙이라는 아주 효과적인 기법이 있어요. 매일 밤 다음을 적어보세요. 오늘 잘한 3가지, 아무리 작아도 개선할 수 있는 2가지. 배운 1가지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써보는 겁니다. 쓰는 행위가 생각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요. 동아시아 문화에는 마음일기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하루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 배운 교훈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상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도 독특한 자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직, 겸손, 근면 같은 13가지 덕목을 선택해서 매주 하나씩 집중하면서 자신이 지키고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지키지 못한 때를 표시했어요. 그는 당장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수년간의 실천 후에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자성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볼 때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는 정말 형편없어. 절대 변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존감에 해를 끼쳐요. 대신 좋은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격려하고 개선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지 욕하지는 않잖아요. 자신에게도 같은 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즉 머릿속에서 자신과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실패 후 더 빨리 회복하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요. 자성은 우리 행동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도 포함해요. 예를 들어 하루 중 언제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언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있나요? 무엇이 에너지를 주고 무엇이 에너지를 빼앗는지 알고 있나요? 이런 관찰들이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예를 들어 배고플 때 짜증을 낸다는 것을 알았다면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겠죠. 아침에 가장 집중이 잘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중요한 일을 이 시간에 배치할 수 있고요. 명상에는 마음 챙김이라는 아주 좋은 개념이 있어요. 현재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이죠. 자성의 마음 챙김을 적용하면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항상 미루기만 해. 정말 형편없어. 대신 오늘 보고서 작성을 미뤘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 때문에 하기 싫었을까? 아마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였을 거야. 내일은 작업을 더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어 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접근법이 경험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죠. 단순히 자책하는 대신 말이에요. 주간 리뷰라는 아주 유용한 연습이 있어요. 매주 말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자랑스러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다음 주에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이것은 매일의 흐름에 휩쓸려 되돌아볼 시간이 없는 대신 삶을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줘요. 한국 문화에는 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뜻하죠. 정성으로 자성할 때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성이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목표도 아니에요. 목표는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더 의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비유가 있어요. 삶을 운전에 비유해 보세요. 자성은 백미러를 보고 속도를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지나간 것을 자책하려고 백미러를 보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한 속도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네 번째 법칙 겸손, 부드러움의 힘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한 것입니다. 가장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고 웅장한 계곡을 만들어내며 모든 생명을 기를 수 있어요. 물의 비밀은 거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끈기 적응력, 그리고 특히 겸손함에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경쟁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더 빨리 한 남자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지 겨루었습니다. 바람은 세게 불었고 더 세게 불수록 남자는 외투를 더 꽉 잡았어요. 태양은 단지 따뜻한 빛을 비추었고 남자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단한 힘과 부드러운 힘의 차이예요. 단단한 힘은 강요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부드러운 힘은 끌어당기고 감화시키고 영감을 줘요.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하려면 강하고 결단력 있고 심지어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독단적인 CEO들 항상 크게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오래 성공하는 사람들이
힘과 겸손 사이의 균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들의 CEO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놀라운 결과는 가장 효과적인 CEO들이 가장 큰 자아를 가지거나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청할 줄 알고 실수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Good to Great라는 유명한 책에서 짐 콜린스는 이런 리더들을 Rebel 5 리더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강한 의지와 겸손한 성격의 결합이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만큼 강하면서도 성공이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겸손했어요. 동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에는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겸손은 자신감 부족이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배우고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아주 유명한 무술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새로운 학생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술을 얼마나 오래 배우셨나요? 대가가 답했습니다. 어제 막 시작했네. 학생이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대가라고 하는데요. 대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가 매일 학생인 이유이지. 이것이 바로 초심자의 마음, 이 정신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항상 배움에 열려 있고 항상 호기심을 갖고 항상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사기꾼 증후군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자신의 성공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단지 가짜 행세를 하고 있으며 곧 발각될 것이라는 느낌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연구자들은 가벼운 사기꾼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하며 결국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항상 자신을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자신감 부족이나 항상 자신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감과 겸손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신감 있는 겸손이라고 불러요. 자신감 있는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도 인정해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변경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여도 인정해요. 지적 겸손을 기르는 아주 좋은 기법이 있어요. 이는 우리의 믿음이 틀릴 수 있고 누구에게서든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믿는다 또는 내 이해로는 이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언어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나는 확신한다로 문장을 시작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아마도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룹 토론에 참여시켰어요. 결과는 두 번째 그룹이 더 친근하고 신뢰할 만하며 대화하기 흥미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토론에서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배웠습니다. 겸손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의미해요. 아주 좋은 속담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어서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말해야 해서 말한다. 많은 상황에서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회사 회의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자신이 회의실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문화에는 눈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황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죠. 이는 소통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자신을 두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눈치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매우 사랑받아요. 그들은 관심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겸손함을 기르는 아주 유용한 연습이 있어요. 모든 대화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어도 한 가지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듣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가치를 찾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아이와 대화할 때도 호기심에 대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노인과 대화할 때는 삶의 경험에 대해 평온함에 대해 배울 수 있고요. 동료와 대화할 때는 새로운 기술이나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함은 또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또는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비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연구자들은 두 종류의 비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향 비교, 더 나은 사람과 비교와 하향 비교, 더 못한 사람과 비교. 학습 목적으로 상향 비교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자신감 상실이 아니라 이 더 빨리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기 위해 하향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이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겸손과 자신감 부족은 큰 차이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지만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요. 무술에는 아주 좋은 원리가 있어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것이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에요. 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폭풍 중에 단단한 나무들은 부러질 수 있지만 대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나서 다시 곧게 섭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과 겸손의 힘이에요. 직장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맡도록 더 신뢰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그들이 듣고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며 개인적인 자아가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효과적인 팀에 대한 연구에서 겸손한 리더를 가진 팀들이 독단적인 리더를 가진 팀들보다 더 높은 성과, 더 높은 창의성, 더 높은 업무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리더가 겸손할 때 다른 구성원들이 의견을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리더가 너무 큰 자아를 가지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창의성 없이 지시만 따르게 됩니다. 겸손함은 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요. 우리가 항상 옳다거나 항상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껴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고 당신이 한 일을 잊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기분은 절대 잊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들은 경쟁이나 비교의 압박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줘요. 사랑과 결혼에서도 겸손함은 중요한 요소예요. 연구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겸손한 성격을 가진 커플들이 더 행복하고 갈등이 적은 경향이 있다고 해요.
왜일까요?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상대방을 탓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틀렸을 때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상처받았을 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겸손함은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증명하거나 항상 옳거나 항상 이길 필요가 없을 때 훨씬 더 가벼움을 느낄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들이 당신이 아는 가장 똑똑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겸손함 때문일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줘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아요. 기적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실제로 더 인상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진짜 힘을 보여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겸손함의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4가지 법칙의 통합 숙련자의 여정. 이제 각 법칙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으니 그것들이 어떻게 완전한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4바퀴처럼 각 법칙이 모두 중요하지만 조화롭게 함께 작동할 때만 우리가 삶에서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서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4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각각 다른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매우 자선적이었지만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두 번째 제자는 절제할 줄 알았지만 너무 고행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자기 반성을 잘했지만 너무 자책했고, 네 번째 제자는 겸손했지만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선생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각자는 하나의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보석은 4가지가 함께 빛날 때 만들어진다. 그는 그들에게 1년 동안 특별한 과제를 주었어요. 매달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조용한 선행을, 두 번째 제자는 적당한 즐거움을, 세 번째 제자는 자비로운 자기 관찰을, 네 번째 제자는 자신감 있는 행동을 배웠어요. 1년 후, 4제자, 1년 후 4제자 모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특기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법칙들을 자연스럽게 통합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4가지 법칙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은 강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들이 우리 삶에서 균형을 이룰 때 일어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의 시너지를 봐주세요. 은덕묵행, 조용한 선행과 지족 충분함을 아는 것. 이 만나면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인정을 원하지 않을 때 지족, 우리의 선행은 순수해집니다. 은덕.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줄 때 은덕 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지족. 한국의 한 사업가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매우 성공했지만 아무도 그의 자선 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의 단순한 생활 방식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남에게 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줄 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법칙도 아름답게 상호작용해요. 지족 충분함과 자성 자기 반성, 이 결합되면 우리는 진정한 성장과 평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지족 자기 반성이 자책이 아닌 호기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배우고 성장할 때 자성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유명한 한국의 도예가가 있었어요. 50년 동안 같은 작업실에서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매일 밤 그날의 작업을 되돌아보며 기록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으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어요. 매일 조금씩 배우니까 매일이 새로워요. 그리고 오늘 만든 작품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법칙의 조합은 특히 강력해요. 자성 자기 반성과 겸손이 만나면 우리는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신을 돌아볼 때 자성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얼마나 많이 배울 것이 있는지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 자기 반성이 더 정확하고 자비로워집니다. 일본에서 온 한 선생이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누군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은 답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틀렸던 것은 무엇인가?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세요. 하지만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재판관처럼 묻지 말고 사랑하는 친구를 돕듯이 물어보세요. 네 번째와 첫 번째 법칙의 원형 완성도 아름다워요. 겸손과 은덕묵행이 만나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고 강력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은덕 자연스럽게 조용히 선행을 하게 되고 조용히 선행을 하는 사람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실제 삶에서 이 네 가지 법칙을 통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오늘 누군가에게 조용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방법이 있을까? 은덕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오늘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까? 지족도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동안 도전적인 상황이 생길 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성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겸손을 동시에 물어보세요.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단지 나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것일까? 은덕, 겸손과 나는 지금 배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가르치려고만 하는가? 지족 자성을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네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1. 오늘 조용히 누군가를 도왔나? 은덕 2. 오늘 가진 것에 감사했나? 지족 3. 오늘 무엇을 배웠나? 자성 4. 오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겸손 한국의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얘야,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단다. 은덕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지족은 잡초를 뽑는 것이고, 자성은 물을 주는 것이고, 겸손은 햇빛을 받는 것이야.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단다. 실제로 이 네 가지를 통합해서 실천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의사는 매주 무료 진료를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은덕. 그는 고급차 대신 중고차를 타며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지족. 매일 환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일기에 기록하며 자신이 어떻게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요. 자성. 그리고 때로는 간호사나 심지어 환자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겸손. 부산의 한 교사는 방과 후에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지만 동료들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은덕. 최신 교육 도구나 비싼 교재를 사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지족. 매주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어떤 학생이 이해하지 못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요. 자성.
그리고 때로는 학생들의 질문에서 새로운 관점을 배웁니다. 겸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특별히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들은 큰 성취를 자랑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됩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요. 이 네 가지 법칙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주려고 하다가 자신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고, 은덕과 지족의 불균형, 너무 엄격하게 자기 반성을 하다가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성과 겸손의 불균형.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마치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처럼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어렵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법칙 자체가 완벽함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거든요. 어떤 날은 더 관대할 수 있고, 은덕, 어떤 날은 더 절제할 수 있고, 지족 어떤 날은 더 성찰적일 수 있고, 자성 어떤 날은 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 계절처럼 우리 마음에도 리듬이 있어요. 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성 여름에는 풍성하게 나누고, 은덕 가을에는 감사하며 수확하고, 지족 겨울에는 조용히 성찰합니다. 겸손. 한국의 옛 선조들이 사군자, 매화난초, 국화대나무를 사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각각이 다른 계절과 품성을 상징하지만 모두 함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거든요.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피어나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지만 향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은덕과 겸손. 난초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피어도 만족하며, 지족 국화는 늦가을의 서리를 견디며 자신을 성찰하고, 자성대나무는 비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 이 네 가지 법칙을 살면서 우리는 점차 이런 자연의 지혜에 가까워져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풍성하면서도 검소하고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성장하면서도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일주일 연습 계획을 제안해 드릴게요. 월요일, 은덕의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작은 선행을 하나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익명으로 작은 기부를 하거나. 화요일, 지족의 날.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로 정하고 이미 가진 것들을 정리하면서 감사해보세요. 수요일, 자성의 날 저녁에 15분 동안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잘한 것 3가지 개선할 점, 2가지 배운 것 1가지를 적어보세요. 목요일, 겸손의 날 모든 대화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보세요. 질문을 많이 하고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금요일, 통합의 날 4가지를 모두 의식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각 상황에서 어떤 법칙이 가장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주말, 성찰과 계획,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더 잘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실천을 통해 점차 이 4가지 법칙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될 거예요. 진정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은덕묵행, 지족, 자성, 겸손. 이 4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은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듣고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과 그 결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 4가지 법칙이
어떻게 현대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죠. 먼저 일터에서의 적용을 봅시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전통적으로 위계 질서와 경쟁이 강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협업과 소통이 더 중시되고 있죠. 이런 변화의 시기에 4가지 법칙은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해요. 서울의 한 IT 회사 팀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항상 공을 돌렸어요. 은덕.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리후생이나 승진 기회에 욕심내지 않고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족. 매주 팀 회의에서 자신의 결정이나 지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자성. 그리고 때로는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거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일부 동료들이 그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순진하다.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도 있었죠. 하지만 1년 후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이 되었고 이직률도 가장 낮았어요. 다른 부서에서 그의 팀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4가지 법칙이 현대 조직 심리학의 핵심 원리들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팀의 특징이 심리적 안정감 상호 신뢰 겸손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교육 분야에서도 이 법칙들의 힘을 볼 수 있어요. 대구의 한 중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매일 학생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성적이 낮은 학생을 별도로 도우면서도 다른 학생들에게 자랑하지 않았고 은덕 최신 교육기자재에 욕심내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업했으며 지족 매일 수업 일지를 써서 어떤 학생이 이해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기록했고 자성 때로는 학생들의 질문에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 함께 찾아보자 라고 말할 용기가 있었어요. 겸손. 그 결과 그의 반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학습 동기도 높아졌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죠. 가정에서의 적용은 더욱 직접적이고 중요해요. 한국의 많은 가정이 자녀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4가지 법칙은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지침이 될 수 있어요. 부산의 한 어머니는 자녀의 성취를 SNS에 자랑하는 대신 조용히 격려하고 지원했어요. 은덕.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녀가 이미 가진 재능과 노력에 감사했고 지종 매일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생각했으며 자성 때로는 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았어요. 겸손. 그 결과 아이는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학습 동기를 갖게 되었고 모자 관계도 훨씬 친밀해졌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법칙들의 효과는 놀라워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하는데 4가지 법칙은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비결을 제시해요. 제주도에 사는 한 청년은 친구들을 도우면서도 내가 도왔다고 말하지 않았고 은덕 비싼 모임이나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진정한 대화와 소박한 만남을 선호했으며 지족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만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도 돌아봤고 자성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우려고 했어요. 겸손. 몇 년 후 그는 피상적인 지인은 적었지만 정말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죠. 건강관리에서도 이 법칙들이 적용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바쁜 생활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기 쉬운데 4가지 법칙은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의 지혜를 제공해요. 광주의 한 직장인은 운동을 하면서도 SNS에 인증샷을 올리지 않았고 은덕 비싼 헬스장이나 최신 운동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집 주변에서 걷기와 맨몸 운동을 했으며 지종 매일 자신의 몸 상태와 컨디션을 점검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량을 조절했고 자성 운동 초보자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함께 운동했어요. 겸손. 결과적으로 그는 요요 현상 없이 꾸준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운동 자체를 즐기게 되었어요. 돈과 소비에 대한 태도도 이 법칙들로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가 과소비와 물질주의에서 비롯되는데 4가지 법칙은 더 현명한 경제 생활의 길을 보여줘요. 인천의 한 부부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도 기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은덕 남들과 비교해서 더 비싼 것을 사려고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했으며 지종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없었는지 돌아봤고 자성 재정 관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겸손하게 들었어요. 겸손. 그들은 높은 수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를 느끼며 살았고 노후 준비도 착실히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4가지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현대 심리학의 진정한 행복, authentic happiness 이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쾌락, pleasure, 몰입, engagement, 의미, meaning의 3 요소로 구성되는데 4가지 법칙은 이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제공해요. 은덕묵행은 삶의 의미를 주고 지족은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게 하며 자성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몰입을 주고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깊은 만족을 줘요. 하지만 이 법칙들을 실천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아요. 현대 사회의 여러 유혹과 압박들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거든요. 예를 들어 SNS 문화는 은덕묵행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좋은 일을 해도 공유하지 않으면 인증되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과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소비 문화는 지족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마케팅은 우리에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여요. 경쟁사회는 자성보다는 남을 탓하게 만들고 겸손보다는 자기 과실을 부추겨요. 하지만 바로 이런 환경에서 4가지 법칙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법칙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인정, 물질적 소유 경쟁에서의 승리에 에너지를 쏟는 동안 그들은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화 속 토끼와 거북이처럼 빠르게 뛰는 것보다 꾸준히 걷는 것이 결국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게 하는 거죠. 사회적 변화와 영양 개인적인 변화는 결국 사회적 변화로 이어져요. 4가지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어요. 한국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양극화 세대 갈등, 과도한 경쟁, 정신건강 문제 등을 생각해보면 4가지 법칙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은덕묵행을 실천한다면 선행이 쇼가 아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고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족을 실천한다면 과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도 줄어들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성을 실천한다면 남 탓보다는 자기 개선에 집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실천한다면 소통과 이해의 문화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미니멀 라이프, 느린 삶 같은 개념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4가지 법칙의 지혜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미래를 향한 메시지 앞으로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더욱 발달하고 사회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에 이 고대의 지혜는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할 거예요. 4가지 법칙은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미래의 리더들, 미래의 부모들, 미래의 시민들이 이 법칙들을 익히고 실천한다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결론 조용하지만 강한 삶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어요. 은덕묵행, 지족, 자성, 겸손. 이 4가지 법칙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용하지만 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칙들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욕심을 낼 수도 있고, 자만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침반을 갖는 것이죠. 4가지 법칙은 바로 그런 나침반이에요. 삶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이 간단하지만 깊은 원칙들로 돌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속절이의 늙은 스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특별한 초능력이나 비범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만 4가지 법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살았을 뿐이죠. 그 결과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고 그분이 떠난 후에도 그 영향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듣고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세상은 이미 충분히 시끄러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평안이에요.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큰 만족이에요. 더 빠른 성공이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이에요. 더 큰 자아가 아니라 더 넓은 마음이에요. 4가지 법칙은 바로 그런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꾸준히.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